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역사 추리 소설부터 역사 인문서까지 다양한 작품으로 사랑받고 있는 소설가 정명섭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명섭 작가입니다. 예. 밀짚 모자 쓰라는 제 멘트가 그렇게 재밌었나요? 아유, 진짜 빵 터졌습니다. 아니, 네. 농사를 지으세요. 아유, 전은경 그러니까, 센터장께서. 네, 맞습니다. 네. 아까 이제 대기실에서 인사 나누셨는데 인상 좀 푸근하시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명함도 먼저 주셔갖고 저도 인사 나눴는데 대기실에 TV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밀짚 모자 얘기하시니까 진짜로 빵 터지신 걸 보여서 야 역시 우리 김준호 앵커는 타고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촌스러움이 좀 타고났죠, 제가. 아유 무슨 말씀을? 예. 네. 근데 그 더위 어제 굉장히 더웠잖아요. 네, 맞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작가님만의 어떤 그 여름나기 팁이 있습니까? 그 옛날에는 통장이 텅 빈 통장을 보면은 서늘해졌어요? 네, 저도 모르게 서늘해지면서 등골이 오싹해지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요즘은 좀 부유해져 갖고 네. 네, 그건 이제 안 통하고요. 저만의 비법이 있다면 제가 또 소설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무서운 이제 호러 소설 있죠. 네, 그런 거를 이제 조금 약간 그 방에 냉방을 다 꺼놓고 보면 땀이 진짜 줄줄 나다가 갑자기 이게 서늘해지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때가 진짜 시원해요. 네. 호러 소설라면 그 혹시 좋아하는 작가 있어요? 저는 한국의 대표적인 호러 소설가를 꼽는 작가가 네. 전건우 작가라고 있거든요. 예. 최근에 이제 제목 얘기해도 되죠? 책 예, 제목. 그럼요. 네. 예. 흉담이라는 이제 신간이 나왔어요? 네, 호러소설 나왔는데 흉담. 네, 무서운 이 이야기. 제목만 네, 들어도 그렇습니다. 흉흉하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책들 읽으면서 더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역시 그 책과 함께하고 글과 함께하는 삶. 다시 한번 탐복합니다. 무슨 네, 저는 그 올해 발간하려고 썼던 책이 이제 방향을 조금 수정해갖고 다시 리터치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어제도 12시까지 스트레스 받아서 네네. 내가 글을 계속 쓸 수 있을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질문을 제가 진짜 많이 받는데요. 네. 제가 답을 말씀드리자면 내가 글을 쓸 운명이면 네, 무슨 난리 부르스가 쳐도 글을 쓰고요. 네. 내가 글을 쓸 운명이 아니면 다 된 밥상이 앞에 와도 이렇게 엎어져 버리는 거죠. 그 본인이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고민하시잖아요. 네. 내가 글을 쓴 재능이. 그건 뭐 본인이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재능이 없다면 주변에서 뭐 글을 고쳐봐라, 책을 열심히 써봐라 이런 얘기를 아예 안 하죠. 예, 그 재능이 있으니까 조금만 해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할 거잖아요. 제 책을 내주는 출판사가 있다는 건 제 재능이 있다는 걸 누군가가 봐줬다는 얘기를 해석하면 됩니다. 그럼요. 특히 또 그 쌍투스 선배님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글은 그런 인맥이나 이런 게 좀 없으니까 네. 출판사가 이제 답이 보이니까 이제 거기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6월 호국 보훈의 달도 벌써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 저희가 조선시대 영웅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임진왜란에 활약한 영웅 이야기 이어서 저희가 들었었는데 오늘도 임진왜란 속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임진왜란은 아니고요. 예. 그 임진왜란 이후에 벌어진 이제 병자호란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디서 쳐들어왔냐의 차이지. 네. 아래쪽이냐 위쪽이냐. 그렇죠. 외세와 관련된 병자호란. 많은 분들이 그 드라마 소재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조선 그 임진왜란은 그래도 저희가 승전보를 울린 전투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좀 흥미롭게 좀 전해드렸는데 조선군이 승리한 전투가 있었습니까? 물론 있었죠. 일단 병자호란 자체에 대한 기록이 없거나 우리가 이긴 적이 있었나 이렇게 물음표가 나왔던 이유는 뭐냐면 예. 전투 자체가 되게 짧게 이제 끝났어요.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임진왜란은 일방적으로 그냥 끝나버렸죠. 네, 이제 전투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죠. 임금이 항복을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되는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습니다. 내가 창피하거나 별로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지 않으면 이게 다시 더 크게 돌아올 수가 있다. 특히 전쟁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패배한 전쟁이라고 해도 왜 패배했는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소개할 전투처럼 승리한 전투가 있다면 그 와중에 우리가 또 어떻게 승리를 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비슷한 비극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고요. 특히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바로 수원에서 승리한 전투입니다. 병자호란 당시에 네. 수원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승리한 적이 있다. 맞습니다. 예,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이 병자호란 얘기를 하면은
재밌게 봤던 드라마 이제 재작년쯤에 네, 네. 남궁민 씨, 안은진 씨의 연인 아, 맞습니다. 보셨어요? 네, 저도 당연히 봤죠. 네. 거기 보면은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 청춘들이 있는 그 시골 마을에 네. 청나라의 침공을 받으면서 그 깨지는 그 일상들 맞습니다. 막 이런 것들이 연인 사이의 이별 뭐 전투 이런 거와 되게 감미롭게 물론 이제 상상이 가미된 이제 그렇죠. 극이긴 네.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지 병자호란은 일방적으로 청나라에게 당한 전투 뭐 이렇게만 좀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처음부터 좀 들여다보죠. 당시에 왜 전쟁이 발발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먼저 얘기하기 전에 조선왕조실록을 보면은 그 거기서 나온 오랑캐, 네. 그 야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게 여진족들이었는데 여진족들을 조선에서 어떻게 봤냐면 사람 얼굴을 한 짐승이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의도 모르고 야만스럽고 막 이런 존재로 치부를 해서 말을 안 들으면은 건너가서 이제 둘겨 패고. 예, 막 불태우고 막 조선이 유일하게 대외 원정을 갔던 게 대략 세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는데 하나가 대마도 정벌, 네. 또 하나가 이제 야인들을 정벌하기 위해서 파저간 공격, 그리고 뭐 하나가 또 이제 나선 정벌쯤으로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중에 이제 조선 전기 보면은 이제 여진족을 공격했던 게 있는데 또 여진족에 관한 흥미로운 기록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중국 쪽 기록인데 여진족 10,000명이 모이면 천하가 감당할 수가 없다. 너무 이거- 시끄러워서 잔인해서 잔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병전을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금나라를 한번 세워본 적이 있어서 그 명나라라든 조선이 이제 계속 그 지역을 원정을 가서 이제 공격하고 분열시켜 놨던 건 그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임진왜란 때 이제 명나라와 조선이 일본과 싸우느라고 잠깐 감시망이 느슨해진 상황에서 청나라의 전신이었던 이제 후금이 이제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게 군신 관계를 요구해요. 그 이전에는 그냥 뭐 그 오히려 이제 그 여진족들이 이제 물품을 바치고 이제 사대를 했었는데 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야 우리가 말이야 명나라랑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니들이 우리의 신하가 될 거 아니야? 라는 식 얘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그 지금은 좀 폐기된 이론인데 그 영혼의 폭풍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방의 민족들이 한 번씩 돌아가면서 영적 폭발 같은 걸 일으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성기 대표적인 몽골이 한번 딱 그랬죠. 이런 것처럼 이제 여진족들도 세력이 모이면서 급격하게 확장을 하는데 대부분의 목표가 중원을 정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원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오픈 게임을 하는 게 바로 조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배후를 놔둘 수가 없으니까 조선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중원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네. 이전에 고려 시대 때 딱 거란이 이랬다가 실패하면서 딱 스톱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진족도 똑같은 케이스를 밟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갈등이 쭉 이었다가 광해군 때는 그나마 조금 이렇게 외교적으로 해결을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인조반정 이후에는 그런 것도 좀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청태종이 직접 이제 10만 대군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온 게 1636년 12월 말 요때쯤이었거든요. 이러면서 바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 속도가 진짜 어마어마해서요. 뭐 일본군이 임진왜란 때 뭐 40일 만에 이제 한양을 점령했다고 하지만 예. 이 청나라는 거의 10일도 안 돼서 그 한양을 포위해버린 바람에 인조가 원래 계획인 강화도로 도망가지 못하고 남한산성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뭐 영화 남한산성 보신 분들은 뭐 그 스토리들 이제 다 뭐 보셨기도 할 거고 그 드라마에서도 굉장히 그 세자를 뭐 보내던가요? 네, 맞습니다. 볼모로 보내죠. 볼모로 보내고 네. 신하들과 그 조선민들이 그 당시에 이제 또 대량으로 네. 같이 이제 가서 고생하고 막 이런 그림들 네, 항상 이제 그런 것들만 떠올라서 되게 굴욕적이에요, 사실. 맞습니다. 네. 선전도의 굴욕이라고는 합니다만 앞서 그런데 그 굴욕 속에서도 수원 광교산에서 이겼다.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광교산 전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투에서 전라도 쪽에서 올라온 병력들이 자신들을 포위했던 이제 그 청나라 기병대를 격파한 전투가 좀 있었습니다. 네. 예. 광교산 뭐 수원 입장에서 보면은 진산이라고 네, 표현한다고요? 맞습니다. 예. 네. 이 진산이라는 표현이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이제 수도를 막아주는 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 지역의 이게 하천 경관을 지켜주는 산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수원의 진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대동 여지도에서도 이 광교산을 설명할 때 수원의 진산이다.
라는 이제 말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수원 쪽에서는 진산, 그러니까 좀 풍수 지리적으로 굉장히 네. 중요한 산이다라고 좀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하필 수원 광교산이었을까? 여러분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전투가 벌어진 장소는 그 이유가 다 있거든요. 일단 임진왜란과 달리 병자호란은 시작부터 중요한 핸디캡을 안고 갔죠. 임금이 남한산성에 갇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최대한 빨리 구원을 해야 되고 실제로도 이제 남한산성에서 보낸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각 지역에 이제 병력들을 규합해서 올라오라는 명령을 내리거든요. 이게 군사학적으로 되게 불리한 게 뭐냐면 전선이라는 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전투를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싸우는지를 미리 결정하고 전투를 벌여서 역사적으로 유명한 명장들을 표현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써요. 이미 이겨놓고 싸운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투할 장소, 전투할 그다음에 그 병력들, 그다음에 전투를 어떻게 시작할지 다 본인이 결정한 다음에 상대방이 로드맵이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진행될 거다. 멀티 딱 켜놓은 거랑 같은 그런 이제 느낌으로 싸우는데 이때는 그런 거 할 수 없는 게 임금이 갇혀 있는데 빨리 가지 않으면 전쟁이 나중에 끝나는데 이제 그 전쟁이 끝나면 나중에 위에서 야, 너 왜 민기적거렸니? 라고 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그렇죠. 실제로 쌍령에서 조선군이 진짜 믿을 수 없는 정도의 대패를 당하는데 4만 정도의 조선군이 한 몇백 몇천 수준의 청나라 기병의 공격을 받고 뭐 몇천 명이 전사한 일이 벌어졌는데 네. 이때도 이제 급속도로 행군하느라고 병력들이 지쳐서 제대로 이제 대응을 못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경기, 충청, 전라 막 관군들이 모여서 이제 그 진군하다가 미리 오는 줄 알고 있으니까 청나라 병사들에게 이제 각계 격파를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라도 쪽에서 올라온 병력들이 이제 올라오다가 광교산 일대 진을 치니까 이걸 알아차리고 이제 청나라 기병대 공격을 해왔고요. 근데 조선군에서도 이걸 알고 있으니까 기병들이 상당히 움직이기 곤란한 산이라는 지형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광교산에서 진을 쳤던 거죠. 아, 연인이라는 드라마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드라마에 나왔던 것 같아요. 음. 기억이 납니다. 네.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광교산 전투 그래도 녹록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물론이죠. 그 전투 과정을 보면 일단 그 김준용 전라감사 김준용이란 인물이 예. 이제 그 전라도 쪽의 병력 수천 명을 이끌고 광교산에 진을 칩니다. 당연히 이제 기병대를 막으려고 하니까 이제 산 꼭대기에 진을 치고 주변에 기동을 못하게 막 목책 같은 거 쌓고 막 장벽 쌓고 이렇게 막아놓고 네. 이거를 이제 청나라 기병대가 공격을 하는데 그 청태종 사위인 양고리 우리나라 이제 한문 표현 양고리라고 돼 있고 양굴리라는 표현 되게 많이 쓰거든요. 네. 이 인물이 지휘관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인식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청나라 기병들이 공격을 하는데 네. 그 이들이 이제 보통 이제 공격을 해오면은 이제 보통 기병대와 보병대가 맞붙으면 속도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병들은 대부분 진을 치고 버티고 기병대는 그쪽을 공격하다 약한 틈을 밀고 들어오는 방식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 광교산 전투에서도 마찬가지로 산 위에 진을 친 조선군을 공격하기 위해서 청나라 기병대가 이제 막 여러 군데에서 이제 압박을 가했고 이 전투 과정에서 이제 그 조선군이 청나라군 지휘관 중에 한 명인 양고리를 전사시키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이제 병자호란 전체를 통틀어서 조선군이 승리한 전투가 얼마 안 되거든요. 네. 이 전투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보병이 기병을 어떻게 이겼나라는 거에 대한 아주 정석적인 이제 해답을 내놓은 거죠. 네. 그 주인공이 이제 김준용 장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전에 전투 경험 여진족과 싸워본 경험이 이때도 발휘가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함경도와 평안도 쪽 북방 지역에서 무관 생활을 되게 오래 하셨던 인물이었고 그 중에서는 여진족과의 이제 그 전투를 몇 번 치러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청나라 기병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전술을 썼는지 직접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거의 이제 그 약간 급조된 병력 수준이었던 그 부하들을 가지고 이제 정예 기병들을 막아내고 상대방의 지휘관 이게 이제 지휘관을 전사시켰다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영화나 드라마 보면 주인공 항상 얼굴 잘 보이게 투구 벗고 제일 앞에 있잖아요. 네, 그건 뭐 출연료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사실은 지휘관이 그렇게 제일 앞에 나가면 이건 진짜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냥 바로 끝날 수 있어요. 바로 끝날 수도 있고 활 하나 날라와서 마지막에 그런 것도 끝날 수도 있고 있어요. 그다음에 지휘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선에 나가버리면 이제 뭐 누가 와서 뭐라고 해도 안 들리고 지휘관의 위치가 확인이 안 되니까 자 그런 상황인데 지휘관이 죽었다 전사했다라는 얘기는 상황이 급박해서 최전선으로 나갔거나 아니면 그 장군이 있는 위치까지 전선이 밀렸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광교산을 가보진 않았는데 이제 그 지도나라든지 맵을 살펴보게 되면 기동로가 일정하지가 않거든요. 네. 이제 마르탄 기병이 대규모로 올라갈 수 있는 지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엔 소규모로 쪼갠 병력들을 막 공격시켜서 한 군데를 돌파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돌파가 성공하면 이제 전선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아마 이제 뜻대로 안 되니까 이 청나라 장군이 열받아서 에이씨 이것도 못해? 하고 이제 아마 최전선의 지휘를 하다가 이제 저격을 당해서 아니면 이제 뭐 누군지 잘 모를 테니까 그냥 사격에 맞아서 전사한 것으로 좀 전투가 진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시기에 그 장군이 앞에서 지휘하는 것은 위험하다. 근데 뭐 브레이브하트나 뭐 여타 네. 그 전쟁 씬들을 보면 네네. 말 위에 올라서 네, 그렇죠. 막 피를 끓게 하는 그 알죠. 연설 멘트 네. 그런 거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안 된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김중년 장군은 그러셨다고요? 앞에서? 네, 이게 그러니까 제가 전투 관련 자료들을 봤더니 네. 산이라면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산 중턱이나 끝에 원형으로 진을 쳐서 방어선을 구축하고 네. 그 다음에 지휘부는 산꼭대기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예비 병력을 두고 있다가 전선이 뚫릴 것 같으면 산 위에선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했는데 마지막엔 예비 병력까지 떨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청나라 기병대가 빠르게 치고 빠지니까.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본인이 직접 가장 위험한 전선에 나타났던 거죠. 어쩔 그러니까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역효과라기보다는 이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휘관이 내 옆에서 같이 싸우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게 된다면 지휘관 병사들이 또 얼마나 또 용기를 좀 내겠어요. 좀 왜냐하면 또 옆에서 싸우는 걸 잘 보여주면 나중에 포상도 받을 수 있고 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휘관이 이렇게 마지막에 나설 정도는 되게 위기, 그러니까 절정의 순간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아마 양고리가 전사한 타임이 요 정도 타임이었을 것 같아요. 네. 네. 광교산 전투가 조금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될 수 있었던 부분 중 하나는 조총이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조총은 이제 원래 그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라는 이제 별명이 붙은 게 바로 조총이었고요. 이게 이제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대량으로 사용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총 쇼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이 엄청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화포하면 또 우리 아니겠습니까? 네. 화력의 민족 이랬는데 일본이 서양에서 도입한 이 조총을 가지고 공격하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이후에 우리도 대규모로 이제 그 훈련도감 같은 데를 이용해서 포수들을 양성을 하거든요. 이 네. 포수들이 바로 이제 조총을 사용하는 이제 병종인데 당시에 이 조총을 대량으로 사용했던 첫 번째 전투가 이제 그 병자호란이었고 이제 당시에 이 화승총 그러니까 이제 그 심지 같은데 불을 붙인 다음에 이걸 딱 당기면 이게 화약에 점화돼서 발사되는 방식이거든요. 일단은 일반적인 활보다는 관통력이나 명중률이 50m 안에서는 더 뛰어나거든요. 근데 문제가 이제 영화나 드라마 옛날 전쟁 보면 조준 발사하고 빠바바바박 나가면 한 번 쏘고 나서 다음 쏠 때 준비할 때까지 너무 시간 걸려요. 재장전이 아무리 빨리 해도 이제 그 한 30초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그거는 화약을 쏟고 네. 안에서 눌러주고 그다음에 불을 총을 켜서 넣고, 네. 그냥 언제 그러고 있냐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훈련 때는 조용하잖아요. 네. 근데 전장터에서 막 소리 지르고 비명 나고 옆에 있는 사람 머리 터지고 이러면 그렇게 침착하게 재장전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게티스버그 전투에서 네. 전사장과 이제 전장에 떨어진 총을 꺼내 봤더니 무려 총 안에 11번이 재장전돼 있는 거 한 번도 발사를 못 하고. 재장전만 11번. 그러니까 화약만 계속 넣고 방아쇠 안 당기는데 이게 나간지도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인데 안타깝네요. 네. 이런 상황이니까 사실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군이 굉장히 지휘 통제라든지 그 발사 통제가 굉장히 잘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광교산처럼 산이면 말이 올라올 수 있는 장소가 한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요 장소마다 이제 집중적으로 화망을 구성해 놓은 다음에 공격을 해서 이제 청나라 기병대 공격을 격퇴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라스트 모이칸이라고 있어요. 네, 다니엘 저도 데이 좋아합니다. 루이스 나오는. 네, 맞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 재장전하는 네, 그 장면 네. 아주 멋있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막 장면에 달려가면서 네. 막 이불을 열고 막 이러면서 막 쏘잖아요. 이게 이제 근데 급속 영화에서는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급속장전이라고 부르고 네. 이 방법이 이제 MBC 드라마죠. 추노에서도 맞아요. 엇보기가 이제 공격할 때 나오거든요. 맞아요. 자, 이게 급속장전이라고 해서 음. 이제 이게 막대기로 쑤시지 않고 막 땅에 이렇게 치면서 네. 장전하는데 뛰어가면서 막. 이거는 이제 주인공이 쏘니까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거지 실제로는 불발률이 꽤 많이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심각한 전쟁 얘기지만 네, 네. 재미를 좀 배가시키기 위해서 네, 말씀드린 맞습니다. 내용이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광교산 전투에서는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남한산성은 구하지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결정적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뭐 양고리를 전사시키는 전과를 올리긴 했지만 김준용 장군의 부대가 전라도에서부터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뇌부는 남한산성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통합적인 전쟁 지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유일하게 내려졌던 거는 빨리 와서 남한산성의 임금을 구출하라. 이거밖에 없으니까. 거기서 뭐 하고 있어 빨리 오지. 막 이렇게 네,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라도나 이제 하삼도 지역의 근황군이 하나로 뭉쳐서 이제 남한산성 진격했다면 숫자도 많고 병력 기동도 이제 대규모였기 때문에 청나라가 이렇게 각계격파하는 건 좀 어려웠을 텐데 네. 그런 게 일체 다 불가능했고 그 다음에 또 남쪽에서 올라온 병력들이 북쪽에 대부분의 정예 병력들은 그때 임경업 장군도 북쪽에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쪽에 정예 병력들이 있었는데 이 병력들이 그냥 뚫어버리고 내려온 거고 북쪽에서도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까 뒤늦게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이미 한 타임 이제 전쟁은 이제 인생은 기세라고 얘기한 것처럼 전쟁도 어떻게 보면 기세거든요. 전쟁의 주도권 한번 뺏기고 나서 어떻게 보면 병자호란 내내 끌려다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우리가 김준영 장군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는 인생의 흑역사와 비슷합니다. 이불킥할 일들은 뭐 앵커님이나 네. 저나 이 방송을 듣는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 이불킥할 일은 인생에 최소한 한 번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이 뭐예요? 네, 한 달은 이불킥 할 걸요? 자, 근데- 근데 근데 네. 이불킥한 일을 잊어버리면 음. 나중에 더 큰 후회가 몰려오는 그렇죠. 거죠. 교훈을 계속 맞습니다. 되새겨야 되는 그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기병 전술을 사용했고 이게 이제 기병이 전차나 항공기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전장에선 왜냐 한반도의 지형이 조선시대 이 시대에 광교산 전투가 벌었던 이 시대랑 바뀐 건 없잖아요. 네. 아파트가 좀 늘어나고 건물이 늘어났던 거 제외하고 다리가 좀 온 거 제외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고 우리가 패배했다고 해서 이 전쟁의 교훈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제2의 병자호란을 겪을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전쟁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요즘에 그 실패했던 책을 되새김질하면서 베스트셀러를 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위로의 말씀드리자면 네. 지금 저기 대한민국에 나온 이제 국내 저자가 쓴 책의 90%는 일쇄가 안 나갑니다. 네. 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첫 책 1쇄 팔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거니까 뭐 이게 앵커님도 그리고 네. 이제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도 일이 잘 안 풀린다고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왜 제가 그 말씀드렸냐면 현대를 사는 모든 이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인생은 전쟁이다. 네.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포기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매일 이기는 삶을 살고 있다. 아, 갑자기 막 네. 네. 이러니까 역시 글을 쓰면 네. 앵커에다가 글을 쓰니까 이렇게 멋있는 멘트가 나오는구나. 네. 자, 8009번님이 재밌어요. 예, 저희는 뭐 의미 이런 거 없고 재미에 집중하시도록 하죠. 맞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주 어떤 역사 이야기 또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 뭐 광교산 전투와 김준용 장군 그리고 김준용 휘하에서 목숨 걸고 싸웠던 병사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던 것처럼 다음 시간에는 시간을 좀 훌쩍 뛰어넘어서 1940년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교과서에 한 줄 나온 거 가지고 제가 계속 저 이걸 나중에 언젠가는 글을 쓸 생각, 소설을 쓸 생각의 네. 소재인데 바로 인면정구 공작대입니다. 궁금증을 전해드리면서 다음 시간 기다리겠습니다. 정명섭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